명절은 잘 보냈습니까? 네. 긴장이 확 풀려 있네요, 보니까. 네. 이럴 때 원래 과제를 내주는 건데. 오늘은 이제 신상 공개 제도, 정확히 말하자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상 공개 제도는 원래는 이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이제 만들어진 제도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국가청소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위원회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와 관련해서 이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제도로 이제 도입이 되었던 거죠.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개인 정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라든지 나이, 뭐 직업, 주소, 뭐 등등을 이제 대중에게 공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범죄, 특히 이제 성범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지은 이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리는 그런 이제 제도에서 이제 출발을 한 것인데 제도가 들어올 때부터 이제 논란이 됐었고 이것이 이제 계속 변화를 겪게 되지요. 그래서 2005년도 아까 법이었고 이제 2008년도에 이제 법이 개정이 한번 되고 다시 2010년도에 또 법 개정이 되는데 주로 논란이 됐던 것은 국가청소년위원회라고 하는 이제 신상 공개 주체가 되는 기관이 이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기관이 이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있는 그런 행위를 이제 할 수 있는가에서부터 이제 논란이 됐었고, 그러니까 절차적인 이제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야 될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법을 개정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주체가 이제 법원에서 검토를 해서 법적인 이제 요건에 해당하면 이제 신상을 공개하는 그런 제도로 좀 바뀌고 중간에 이제 등록 열람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죄자의 신상을 등록하게 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잠깐 또 바뀌었다가 다시 2010년도에 이제 청소년 대상, 특히 이제 청소년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아동 하면은 보통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면 18세 미만은 차일드라고 하죠. 우리나라의 이제 청소년은 19세 미만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은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써요. 그러니까 만 19세가 이제 문제가 되고 사실 아동 청소년은 같은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하면은 일단은 티네이저, 그러니까 중고등학생들은 좀 빼고 초등학생 이하를 보통 부를 때 아동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국제적인 기준에 따르면 아동이 이미 18세 미만이기 때문에 사실상 청소년과 아동은 많이 중첩이 되죠. 그런데 우리의 용례상 아동과 청소년이 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아동 청소년을 이렇게 병렬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좀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이제 청소년을 보호한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제 10대 중고등학생까지는 이제 포함이 되는데 마치 이제 초등학생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이제 아동이라는 말을 붙여서 아동 청소년의 성을 보호한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고 또 동시에 특히 이 초등학생에 대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이 제도를 좀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또 일자 다시 이제
등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신상을 공개하고 또 고지, 알리는 그와 같은 그 제도로 다시 또 강화가 되죠. 그래서 신상 공개 제도는 역사가 긴데 그 형태가 조금 강화되었다가 또 좀 약화되었다가 뭐 그런 모습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범죄자, 특히 이제 청소년이나 아동 대상의 성범죄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아예 왜 하필이면 아동 청소년에게만 또 국한시키느냐? 성범죄자라고 한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경우에도 신상을 공개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변화는 되고 있지만은 어쨌든 포인트는 주로 이제 그 범죄자 중에서도 성범죄자들의 이제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결국 이러이러한 범죄자가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공개함으로써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고 조심하도록 만드는 거죠. 조심하도록 만들고 결국 그로 인해서 이제 범죄를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주로 그런 목적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의 법률에 따르면 일단은 신상 정보, 그러니까 성범죄자들의 신상을 일단은 등록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출발점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였었는데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의 신상에 대해서도 이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로 이제 확대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등록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뭐 직업을 넘어서 이제는 뭐 사진이라든지 이제 이런 그 좀 더 그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그런 정보까지도 이제 등록하도록 하는 식으로 많이 이제 강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중간에 이제 원래 출발은 이제 10년 등록해서 최근엔 다시 20년으로 이렇게 등록 기간도 연장함으로써 이제 내용들이 계속 이제 강화되어 가고 있는 이제 추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등록된 신상 정보에 대해서 이제 강제로 이제 공개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공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거 이제 법원이 판결로서 이제 공개하도록 하는 거죠. 이제 과거에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어떤 행정기관의 결정으로 이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법원이 판결로서 결정하는 이제 그런 제도로 바뀐 건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동 청소년 대상 또는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그다음에 이제 13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제 재범 위험자 뭐 이런 식으로 이 신상을 공개하도록, 그러니까 일단 신상을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그 신상을 공개하도록 이제 명령하는, 법원이 판결로서 명령하는 그런 제도이고, 아까 이제 등록된 그런 정보들을 이제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그 공개 방법은 정보통신망, 결국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악용 금지 등의 어떤 그런 그 제한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 아까 말한 그 등록 대상자, 주로 이제 등록 대상자, 그 다음에 공개 대상자의 경우에 이 지역 주민에게 이제 고지하는 거죠. 알리는 거죠. 알리는 그런 제도죠.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은 공개된 정보에 대해서 뭐 알고 싶은 사람만 접근해서 알 수 있는 거지만, 고지는 일단 그 지역 주민들에게 다 고지를 하는 거니까 좀 더 효과가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런 이 신상 공개 제도가 변화되고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해서는 이제 애초에 신상공개제도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이제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고, 결국 이제 신상공개제도 이런 그 범죄자, 특히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의 가장 이제 큰 논거는 이제 결국 청소년을 보호한다. 또 내지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상 공개 대상이 이제 확대되었으니까 결국 그 피해자를 이제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이죠. 그러니까 원래 출발점은 이제 주 타겟은 아동이나 이제 청소년이었지만 이제 성인 대상까지 확대가 되었으니까 결국 성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취지이죠. 그리고 반대하는 측에서 이제 가장 강력하게 그 주장하는 논거는 그러니까 이미 그 성범죄로 인해서 처벌을 받고 예를 들면 뭐 징역을 살았다라든지와 같은 형벌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신상이 공개되면 그건 또 하나의 형벌이다. 추가적인 형벌이다. 즉 이중 처벌이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는 이중 처벌을 금지하는 명문의 그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범죄로 인해서 두 번 거듭 처벌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중 처벌 금지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신상공개제도는 일종의 이제 이중적인 처벌. 이미 형벌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는 이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반대하는 쪽의 주장인데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거는 이제 형벌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뭐 사형제도라든지 간통죄와 관련해서도 이제 살펴본 것처럼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형법에 형벌의 종류가 이렇게 쭉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장 이제 강력한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사형에서부터 해서 뭐 징역, 금고, 뭐 구류, 또 벌금, 과료, 뭐 이런 자격정지, 자격상실 쭉 열거되어 있는데 신상공개제도는 열거된, 그러니까 형법에 열거된 어쨌든 형벌은 아니라는 것이죠. 형벌은 아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이중 형벌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신상공개제도를 찬성하는 쪽의 이제 주장이고, 결국 이제 첫 번째의 논거와 관련이 되어 있겠지만은 결국 피해자를 보호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결국은 신상공개제도로 인해서 이제 범죄 예방 효과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 예방 효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앞서 다루었던 두 가지 주제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일반인들에게 범죄를 억제하는 그와 같은 효과,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 예방 효과라고 부른다면 이미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경우에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 이 재범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결국 우리가 이제 특별 예방 효과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부르죠. 그러니까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그러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일반인에 대해서 가지는 범죄 예방 효과도 있지만은 이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전과자의 경우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재범 가능성을 예방한다는 이제 특별 예방 효과의 측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신상공개제도는 이런 특별 예방 효과. 왜냐하면 성범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다. 그래서 어쨌든 한 번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그런 이 범죄자에 대한 특별히 범죄자에 대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뭐 사형제도에서도 그런 얘기 했던 것처럼 뭐 그런 사형에 이를 정도의 극악한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뭐 자신의 어떤 생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던 것처럼 성범죄자의 경우에도
이미 범죄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범죄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각오가 있었던 거 아니냐. 범죄자에게 말하자면 무슨 그런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느냐. 특히 이런 성범죄자 같이 피해자에게 정말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그런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 어떻게 권리를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미 이 사람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사람들이므로 굳이 그런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뭐 일정 정도 어떤 명예나 인격에 어떤 피해가 오는 것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그 주장으로 있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던 성범죄의 경우는 특별히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 재범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이것을 이제 막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반대하는 논거로서는 결국 이 범죄자, 결국 우리가 이제 흔히 전과자라고도 볼 수 있죠. 전과자의 이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그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된다. 여기서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신상을 이제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뭐 우리가 인터넷에서 또는 SNS에서 보면은 신상털기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뭐 보편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좀 안 좋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뭐 소위 이제 네티즌 수사대라고 해서 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의 신상이 다 떠오르죠. 이름, 뭐 주소, 뭐 사진, 심지어 가족 관계까지도 이제 쫙 금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알려지죠. 바로 이게 뭐냐면 이제 본인의 그 개인 정보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타인들에게 이제 알려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그 인터넷 이런 기술이 발달되기 뭐 이전에도 이 개인의 정보라고 하는 것, 개인의 어떤 신상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개인 어떤 정보가를 보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우리가 이제 아이덴티파이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그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정보들, 그게 우리가 이제 개인 정보라고 하는 것이죠. 뭐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름이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주민등록번호, 또 뭐 핸드폰 번호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혈액형이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주소라든지, 뭐 어느 학교에 무슨 과에 다니는 누구라든지 이런 개인의 신상에 관한 그런 정보들이 있죠. 그거는 뭐 결국 그 본인이 원해서 즉 동의하에 공개했을 때만이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원래 공개했을 때의 그 목적 안에서만 원래 이제 사용될 수 있는 것인데, 동의받지 않고 이제 어디선가에서 개인 정보를 알아낸다라든지, 그런 개인 정보를 또 뭐 일정한 동의하에 제출하긴 했지만 다른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기본적인 그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근데 바로 이제 국가가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단지 이제 범죄자라는 이유로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알린다는 그 자체가 기본적인 이제 인권에 대한 침해이고, 동시에 그냥 알려지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연예인 같은 경우는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부러 자기를 알리죠. 자기 이름도 알리고 뭐 사생활도 뭐 이렇게 알리고 그러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쩔 수 없다라고 보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개인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이제 감추려고 한단 말이죠. 감추려고 하고 감춘 정보가 누구에 의해서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알려지는 것을 통해서
결국 알려진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결국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서 특별히 감추고 싶은 정보의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뭐 범죄 사실도 될 수 있지만은 사회적으로 어떤 비난받을 수 있는 그런 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데 그것이 알려짐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이제 명예에 대한 이제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회적 평가에 이제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뭐 시중에 이제 떠도는 이제 그런 정보들 보면은 이제 뭐 우리 이번에 본 것처럼 무슨 검찰총장의 무슨 혼외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결혼한 사람이 다른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다 이런 정보들은 뭐 그렇게 자랑스러운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 공개되었다는 사실도 문제가 되지만 그로 인해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명예에 대한 타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신상 공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범죄자의 신상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개했다라고 하는 점도 문제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해당 당사자의 명예에 훼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이 두 가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상 공개 제도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문제가 된 사람의 그 정보의 공개 그 자체는 물론이고 그로 인해서 받게 될 명예와 인격에 대한 어떤 훼손이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반대하는 논거 중에 또 의미 있는 논거 가운데 하나는 왜 하필이면 그러면 이제 성범죄만 그러면 신상을 공개하느냐? 모든 범죄에 대해서 신상을 다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해악을 더 많이 끼치는 범죄, 그 뭐 우리 이제 그 사형에 이를 정도의 범죄, 연쇄 살인이라든지 뭐 이런 범죄의 경우에는 뭐 그런 범죄의 경우에도 그럼 신상을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죠. 왜 하필이면 이제 성범죄에 대해서만 신상을 이제 공개하느냐?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일종의 형벌이다. 다시 말해서 형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형벌은 아니지만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명예에 대한 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상 공개를 일명 이제 수치형이라고 부르죠. 다시 말해서 신상을 공개 당한 자가 받게 될 수치심, 모욕감, 뭐 이런 거죠.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결국 망신을 주는 거죠. 망신을 주는 거죠. 뭐 검찰총장이 이 혼외 자녀를 가지고 있다. 이건 이제 하나의 망신을 주는 거죠. 망신을 주는 거죠. 그런 간통 사실이라든지 무슨 또 범죄 사실을 알림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망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부과되는 형벌은 아니지만 결국 개인이 입게 되는 그런 수치심이죠. 사회적인 평가에 이 어떤 그 타격을 주는 그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형벌이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름이 공개되고 그로 인해서 명예에 대한 어떤 해악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 더 이상 살 수 없을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주민들에게 다 고지해서 지금 어느 지역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인식이 결국 이제 좋지 못할 것이고 그 사람은 결국 그런 어떤 그 사회적 평가를 견디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제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럼 결국 이제 그건 결국 이사를 강요받게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고 또 이제 직업을 가질 수도 없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결국 종국적으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만약에 끊는 그런 결과에 이른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생명권까지도 위협받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물론 본인이 끊을 수도 있지만 또 이 소위 이제 그런
사회적으로 이런 이 동네 주민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이제 부정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또 어떤 다른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현함으로써 그 사람이 또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굉장히 공식적인 형벌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그런 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찬성하는 쪽에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제 범죄 예방 효과. 그러니까 일반인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이미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거는 그 형벌보다는 일종의 이제 형벌보다는 치료가 이제 필요한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어떤 병적인 현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돼야 되는 것이지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런 주장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적법 절차는 아까 이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하던 당시에 제기됐던 문제이고 어느 정도 이제 법원이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제 다소 해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 두 가지가 문제예요. 결국 이제 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 사생활.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그런 자신이 비밀로 하고 싶은 사실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지 않을 권리라고 하는 측면과 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되어서 명예에 대한 훼손을 입지 않을 그럴 이 권리가 이제 침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사생활이나 이제 명예에 대한 권리라고 하는 것들도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제한이 될 수가 있지요.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얘기했던 뭐 연예인이라든지 또는 정치인이라든지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공개되는 사생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심지어 본인들이 알리고 싶은 사생활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소위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생활이 이제 공개되는 것을 이제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언론의 자유도 있는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제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공인이 저지른 범죄의 경우에는 또 알려짐으로 인해서 또 국민들이 올바로 또 뭐 정치인을 선거할 때 뽑아야 되는 경우에는 뭐 알려야 되는 불가피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제한될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무제한적으로 또 제한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찬반의 논의를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사생활을 공개할 필요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적인 필요성이 아주 강하게 요구될 때이죠. 공익적인 필요성이. 그래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공인의 경우처럼 국민의 알 권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게 요구되는 경우 또는 뭐 범죄 예방이라든지 와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제 공개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피해를 입는 범죄자의 또 기본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또 이 균형점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범죄자들의 신상 공개로 발생하는 이제 불이익에 대한 검토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앞에서 이제 이중처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물론 형식적으로는 형벌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사실상 입게 되는 그런 불이익들 아까 말한 것처럼 거주 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뭐 본인의 그런 생명이나 이런 그 신체에 대한 훼손을 입게 될 위험이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가족들이 입게 되는 피해도 있죠. 그래서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범죄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관련된 가족들, 심지어 이제 뭐 지인들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피해라고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조금 더 염두해서 이 제도가 과연 정당한 것인지를 이제 평가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과연 이것이 이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느냐. 우리가 사형제도 같은 것들을 논의하면서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국가는 이제 아무래도 그 정치인들이 국가를 운영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범죄가 발생을 하면 일단은 좀 국민의 여론을 좀 이 안정시키고 가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근본적이고 좀 장기적인 어떤 대안보다는 일단은 뭔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그런 정책들을 내놓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들을 내놓기 쉽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가 뭐냐면 형벌을 강화한다라든지 아니면 이와 같이 이제 뭐 좀 더 자극적인 방법으로 자극적인 그런 대안들을 내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결국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국가는 범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국가는 할 일을 다 했다. 우리는 사형제도도 두었다. 범죄자의 신상도 공개하고 있는데 범죄가 발생한 것은 결국 범죄자의 책임이거나 심지어는 피해자의 책임이라는 거죠. 즉 범죄를 발생하도록 동기를 유발시킨 마치 이제 뭐 그런 거죠. 성범죄자의 경우에는 여성이 잘못했다. 그 피해자인 여성이 잘못했다. 마치 이제 뭐 부잣집이 도둑을 맞으면 그 부잣집을 그 부를 자랑한 부잣집의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논리로 성폭력의 피해자인 여성이 성범죄를 유발시켰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식의 국가가 이 성범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이제 회피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국가는 다 할 일을 다 했다. 그런데 결국 가해자 또는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식으로 문제의 그 본질을 전가하는 그와 같은 그 하나의 그 방법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아까도 강조했던 것처럼 결국 범죄자의 다양한 기본권과 가족과 지인들의 기본권이 이제 침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고려해서 과연 이 제도가 정당한 제도인지를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논의돼야 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발찌라고 하는 제도죠. 그래서 이제 범죄자들에게 바로 이제 이 전자 위치 추적 장치, 줄여서 우리가 이제 전자발찌라고 흔히 부르는데 이제 발목에 채우기 때문에 24시간 차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결국 위치를 이제 추적하게 되는 것이고 위치 추적 장치에 따라서 중앙에서 통제를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제 장소로 만약 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차단을 하는 미리 그런 이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개인의 이제 위치 정보를 추적하는 거죠. 위치 정보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 정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아주 민감한 정보는 사실 위치죠.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감시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이제 국가가 국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바로 그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고 이제 위치를 추적해서 범죄를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물론 목적 자체는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지만 범죄를 예방하겠다라고 하는 목적은 수긍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받게 되는 이 범죄자 전과자들의 이 인격에 대한 침해.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인권의 출발점은 인간 존엄이잖아요. 존엄한 인간이 과연 이렇게 전자발찌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라도 범죄를 예방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이제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그런 범죄자들은 사람이 아니다. 그거는 뭐 그냥
폭력적인 일종의 동물, 짐승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나 이제 인정되는 존엄이기 때문에 그 존엄을 뭐 단지 범죄자라는 이유로 우리가 애초부터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허용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이제 필요한 건데 바로 이런 위치 추적 장치인 전자발찌의 경우에도 결국 법원의 판결로 이제 이렇게 그 검사가 청구해서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어떤 절차적인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상 공개 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우리가 주로 이제 범죄자, 그 중에서도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모든 범죄에 적용할 수도 있고 범죄가 아닌 어떤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라든지 뭐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도 신상공개 제도를 사실 확대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과연 의미 있는 제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 제도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그 이전의 제도에 대해서 이제 9명의 재판관 중에 이제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었고 4명이 합헌 의견을 내서 이 결정 역시 이제 위헌 의견이 다수였지만 정족수 미달로 이제 합헌 결정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주제지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핵심적인 이슈는 이제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 일반인들에게도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고 특히 이제 이미 한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이 효과가 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우리 여학생과 남학생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죠. 돈이 없어서 저는 절대 성범죄를 옹호하거나 피해자의 이권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이게 신상공개제도 자체가 범죄에 관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이렇게 명당 공표나 그런 제도와 달리 신상공개제도 자체는 이제 그 범죄자 스스로 자신이 행하고 싶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소극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단 나눠서 보고 싶은 게 범죄를 저지르기 전부터 그 범죄 대상이나 시간, 장소 그리고 뭐 도주 가능성들을 사전에 생각을 해두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정말 빈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는 사람들과 그리고 정말 실수라고는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고 이제 정말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저는 일단 구분을 하고 싶거든요. 저는 일단 전자의 사람들은 신상공개제도가 아니고 사회랑 병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후자의 경우의 사람들은 신상공개로 범죄 예방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굳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받고 징역을 살고 나오면 스스로 저는 자신을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제도 자체가 범죄자들한테 스스로 그 범죄를 예방하라는 제도라기보다는 적절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예비 피해자들한테 스스로 신상 공개가 된 사람들을 알고서 스스로 조심해라라는 그런 무책임한 제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상 공개제 굳이 재범을 예방하고 싶다면 신상 공개 제도로 해야 될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신상 공개가 아니더라도 보호감찰 제도 같은 것을 좀 더 강화하거나 그 전자발찌 같은 제도를 좀 더
확실하게 운영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얼마 전에 제가 봤던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도를 보니까 그 운영 과정에서도 그 1년 6개월간 그 장치가 고장이 돼서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았는데도 담당 기관이 잘 알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만 확실하게 그 운영이 돼서 그 범죄자들이 혹시라도 자신의 욕구를 그 억제하지 못하고 범죄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 때 바로 담당 기관에서 그런 제압할 수 있게만 된다면 굳이 그 범죄인의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반대하는 의견이었고 우리 남학생 한번 들어볼까요? 인문학부 안효진입니다. 저는 이게 일반 예방 효과는 확실히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확실히 범죄자 입장에서는 신상이 공개돼도 범죄를 또 저지를 수 있을지 모르나 이게 막 혹시나 범죄자에게 범죄 대상이 되는 경우에 사람이 이게 확실히 알고 있으면은 상대가 뭔지 알면은 이게 더 조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진짜 확실하게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막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만약에 제가 막 부모고 딸이 있다 하면은 당연히 성범죄자 그걸 찾아보고 주변에 있으면 더 조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문제는 많죠.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은데 그래도 효과적이냐 안 효과적이냐를 따지자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측면보다는 오히려 피해자가 저 사람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알고 이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 같은데 우리 일단 저 두 명만 더 들어볼까요? 이 블록에서 네. 뒤쪽으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외교학과 이현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집에 있을 때 실제로 범죄자 그 신상 정보에 대한 우편을 송달받은 적이 있는데요. 저희 집 주변에 실제로 그런 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래서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피해자가 될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우편을 송달받는다고 해서 딱히 뭐 조심을 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주의를 다한다거나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방 효과의 측면에서 이 신상 공개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제가 그 우편물을 받아보았을 때 이제 이렇게까지 공개를 하는데 어떻게 정말 대범한 사람이 아니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일반 예방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재범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범죄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분처럼 사회적으로 격리를 시켜서 좀 더 교화시키거나 그런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뒤에 남학생 한번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방사선학과 조세현입니다. 네, 저는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로 저희 가족을 보면 저희 어머니와 동생이 이제 이런 쪽에 많이 관심을 갖고 항상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데 막 TV에서나 이렇게 주변에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신상 공개를 통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살펴본 적은 딱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주로 평소에도 내 주변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살고 인상 차이는 어떠하고 이런 사람이 이런 걸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신상 공개를 통해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범죄 저질만 하겠다 뭐 이런 정도 반응이었지 뭐 평소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 보면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은 거의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신상 공개를 이제 참 뭐하지만
신상 공개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지역 내에서만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판단은 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좀 더 자신의 주변에서 자기가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클 뿐더러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신상 공개는 단지 그냥 재범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또 했구나, 이거 재범이 높은 범죄이구나라는 인식만 심어줄 뿐이지 평소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그렇게 깊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상 공개를 한다고 해서 특히 뭐 남자들의 경우 머리를 기르거나 모자를 좀 알아본다는 것 자체도 많이 불가능하고 또 범죄 자체가 저녁에 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아 얼굴 공개에 있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측면에서 보나 뭐 가해자의 측면에서 보나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우리 이쪽 블록 한번 가볼까요? 이쪽 블록. 우리 저기 여학생하고 저 뒤에 남학생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저 미디어학부 이희경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신상 공개가. 왜냐면은 피해자들이 그거를 조심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잠재적 피해자들이 미리 알고 조심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범죄자라고 해서 막 그렇게 특별한 사람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수치심을 느끼고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망신 얘기를 하셨는데 수치심을 느낄 거 아니에요. 내 정보가 인터넷에 뿌려졌다.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범죄자들이. 그래서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싶을 때도 한 번 더 참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는 분명히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 좀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가해자들이. 가해자의 측면에서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 우리 뒤쪽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네, 정경학부 조한신입니다. 저는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성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충동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뭐 어떤 신상 공개라는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뭐 성범죄를 안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법을 통해서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는데 그 처벌이 있는 상태에서도 범죄를 저지르는데 굳이 신상 공개를 한다고 해서 성범죄를 안 하게 되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앞으로 한번 와볼까요? 앞으로. 네, 앞으로 한번. 네, 국제음악고 5학년입니다. 신상 공개는 범죄자의 재범의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으나 범죄는 예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의 심리적이나 그런 공포심을 심어주지만 신상 공개 그 자체는 크게 다가오지도 않고, 그분도 의도적일 경우에는 신상 공개를 이미 생각한 경우에 그 범죄를 지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도 또 다양한 경우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범죄 저지른 사람도 있으나 그 반면에 일시적인 충돌이나 출기 후에 그 범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범죄를 이런 사람들 경우에는 의도적이 말고 일시적인 충돌의 경우는 한 번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신상 공개되면 그 사람들의 사회적 진출이나 이런 모든 것에 문제가 생기고, 또한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그 범죄자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죄자의 가족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단순히 그 범죄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족들에 미치는 영향도를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입장에서는 물론 처음에 범죄할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하지 않으나 이 사람 재범할 경우에는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바입니다. 네, 그 줄로 한번 쭉 와볼까요? 네, 그 줄로 한번 쭉. 네. 저 법학과 연구 유준이라고 하고요. 일단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이제 경찰 측이 이제 가해자적인 그런 자신의 범죄 욕구의 억제 측면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거 말고 저는 이제 국가의 경찰력의 그런 투입의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성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게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구역에서 성범죄가 이제 막 신고가 들어왔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어떤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경찰력이 어느 곳에 어느 시점에 어느 곳 장소에 투입될 수 있는가는 되게 경찰력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상 공개가 되면 이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그걸 목격자들도 이제 좀 더 이제 그런 범죄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파악이 빠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범죄 예방이 있다는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들이 조심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자꾸 얘기 나오는데 신상공개 제도가 물론 완벽하게 범죄 예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다른 많은 수단들과 이것을 이게 양립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양립할 수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도 할 수 있고 다른 방법도 다시 같이 부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고 이제 그 신상공개가 나쁘다라고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제 다른 대안을 내놓을 텐데 그렇게 되면 다른 대안이 범죄인 인권을 과연 보장하는가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죠. 가령 이제 뭐 대안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게 형량 강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자발찌라든가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럼 전자발찌가 과연 신상공개 제도보다 인권을 덜 침해하는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다 감시가 됨으로써 사생활 비밀을 더 많이 침해하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형량 강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징역살이 보통 성범죄의 경우에 징역살이를 하게 되는데 징역살이를 하게 되면 모든 종류의 자유가 거주 이전의 자유 완벽하게 침탈함으로써 다 침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신상공개 제도의 그런 침해하는 인권과 다른 것을 비교 형량했을 때 이게 과연 더 무섭다고 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 저는 좀 부정적이고 아무리 신상공개가 침해하는 그런 자유가 많다 한들 이제 다른 방법들에 의해서 침해되는 거 특히 이제 형량 강화 같은 방법을 통해서 침해되는 그런 범죄인의 자유에 비해서는 오히려 가벼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네, 옆에까지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저는 철학과 문준섭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분 같은 경우에 경찰력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서 예컨대 CCTV들이 걸어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신상 공개를 해놓으면은 목격하는 사람들, 목격자들을 확인하기가 더 쉽고 근데 예컨대 그것만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범죄자들이 신상 공개만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자기 동네에서 안 하겠죠. 범죄를 딴 동네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자발찌를 또 채워야겠죠. 그러면은 자기 동네 밖으로 나가서 하는 일들이 적어질 테니까 예컨대 그러면은 왜 성범죄에 대해서 왜 경찰력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왜 성범죄에 대해서만 이 신상공개와 전자발찌 등등의 추가적인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냐. 예컨대 살인에 대해서도 뭐 혹은 강도, 강화 모든 종류의 범죄에 대해서도 똑같이 경찰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신상공개를 해야지 평등한 거잖아요. 그런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우리 계속 손들고 있는 남학생 한번 마지막으로 거기까지. 네, 건축학과 이상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범죄 예방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그 가해자적인 측면과 피해자적인 측면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저는 가해자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아까부터 계속 우발적인 범죄가 성범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굉장히 재밌게 네이버 웹툰에 마음의 소리라는 웹툰을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조덕이라는 웹툰 작가가 굉장히 자기가 유명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얼굴이 알려지게 되면서 자기는 원래 나쁜 사람이었는데 침을 뱉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이 알아보니까 그 침을 다시 먹고 그래서 굉장히 재밌게 표현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침을 뱉는 거나 성폭행이나 굉장히 우발적인 거고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지 침을 뱉는 게 훨씬 더 얕은 범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쉽게 우발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얼굴이 알려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자신의 신상이 이렇게 노출됨으로써 그런 행동을 할 수 없게 억제시켜주고 또 범죄가 재범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또 자기 신상이 노출이 됐을 때 나는 신상이 노출된 사람이니까 어느 정도 우발적인 행동을 조금 더 잠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걸 이제 피해자의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고 이제 가해자의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가해자의 측면에서는 어쨌든 내가 이 범죄를 저지르면 나의 신상이 공개됨으로써 받게 될 이제 수치심, 뭐 망신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가 성범죄자인지를 이제 알아서 미리 조심하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이제 뭐 가능성이 있다,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 예방에 이제 효과가 전혀 없다 이런 입장도 있고 중간 중간에 이제 뭐 대안들로서 이제 무슨 뭐 CCTV를 설치한다든지 또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위치 추적 그런 전자 위치 추적 장치를 든다든지 요즘에 이제 또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뭐 DNA 범죄자들의 DNA를 정보를 수집해서 국가가 또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한다라든지 이제 심지어는 이제 요즘 다시 또 이 논의가 또 촉발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화학적 거세. 성범죄자들을 아예 그러니까 그 성욕을 이제 제거하는 그와 같은 이제 약물을 투여해서 이제 아예 그런 성적인 그런 욕구 자체가 들지 않도록 한다라든지 결국 이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쭉 계속 이제 나오고 있죠. 이와 같이 이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고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야말로 평생 씻을 수 없는 그런 또 그 고통을 주기 때문에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목적인데 이런 범죄 예방을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결국 이제 신상을 공개하고 뭐 CCTV를 설치하고 위치 추적 장치를 달고 뭐 DNA 정보를 수집하고 화학적 거세를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결국 이제 대안으로 제시되고는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고민해 왔던 건 뭐냐면 그러니까 국가가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공익적 요청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제 피해의 측면도 우리가 이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결국 범죄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고려이기 때문에 경우에는 뭐 자기가 받을 불이익을 다 이미 알고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니냐 이렇게 다르게 이제 취급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범죄자의 경우에는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사람, 전과자의 경우에는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과 다르게 취급되어야 되는가? 심지어는 아까 뭐 찬성하는 쪽에서 나온 논거처럼 이미 다 자신의 그런 기본적인 인권을 포기한 그 뭐 사람도 아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막 쓰잖아요. 저건 사람도 아니다. 저건 짐승이다. 동물이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과연 이런 이해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TV를 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저거는 뭐 저건 사람도 아니야라고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좌쪽 블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좌쪽 블록으로. 범죄자는 어떤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인지. 범죄자는 이제 따로 취급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앞에서도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충동적인 범죄나 뭐 이런 거 계획적인 범죄 이런 게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적으로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그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그 사회에 이제 적응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이제 그 사회에 속해서 그 사회가 이제 추구하는 방향에 맞지 않게 이제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회에 이제 해가 되는 게 맞고 이제 그럼 이제 그만큼 그 사회에 있어서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따로 이제 취급을 하는 것이 그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서 이미 증명이 된 사실이기 때문에 따로 취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충동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이제 똑같은 의견인데 그 이유는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 충동적인 어떤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과 옮기지 않는 사람이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충동적인 그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이 본질이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에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그 충동 조절 능력에 있어서 그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또한 사회가 따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뭐 형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강제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치료도 시키고 이제 벌도 주는데 단순히 이제 그 치료만 시킬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이제 법강정적인 측면에서 그 억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악용될 여지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똑같이 형벌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줄 한번 같이 해볼까요? 그 옆에. 네. 예, 생명공학부 김민규라고 하는데요.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재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범죄자는 다르게 취급해야 하냐고 하는 문제를 일단 답안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범죄자라면 일단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게 신상 공개가 되었다고 해서 일단 그 신상 공개 그 제도에 대해서 허와 실을 먼저 파악할 것 같은데요. 일단 신상 공개 정보가 한계점을 보자면 그냥 이게 신상 공개가 내 정보가 노출이 된다고 해서 단지 잠재적 피해자에게 내 정보만을 노출시킨 것이지 이게 뭐 어떤 그런 당연한 뚜렷한 예방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대상자는 성범죄에 국한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잠재적 피해자는 분명히 부녀자일 텐데 내가 그 사람들보다 더 신체적으로 힘적으로도 우세한데 그 상대적으로 그게 신상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내가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면 아까 그 조석 만화에 대해서 예시를 들으셨는데 그 예시는 일단 좋은 이미지로 굳혀져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좋은 이미지에 맞춰서 조금 더 개선된 방향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리신 것 같은데 일단 범죄자의 경우 내가 만약에 신상의 정보가 노출이 되었고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혔다고 일단 가정을 한다면 그렇게 되면 내가 더 이상 두려울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미 어차피 성범죄자이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다 성범죄자라고 하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내가 한 번 더 저지른다 그래서 뭐가 바뀌겠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고 재범은 그런 식으로 재범의 가능성은 신상 공개 제도로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옆에 우리 남학생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네, 정치외교학과 김금혁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안에서 약간 피해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범죄자는 뭐 그런 우발적 범죄든 자발적 범죄든지 간에 모두 범죄자로 취급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약간 반대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실례를 들면 성범죄를 떠나서 성범죄가 아닌 뭐 살인의 경우를 놓고 봤을 때 내가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충동적인 마음으로 뭐 길을 지나가다 정말 내가 오늘 정말 날이 안 좋은데 뭐 어떻게 기분이 안 좋아서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들 저러한 사람들 다 구분하지 않고 다 똑같은 범죄자로 취급을 해버리고 그 범죄를 저지른 후에도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사회 뭐든 뭐 교도소나 이런 감옥들을 거쳐서 사회에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이 사회에 있을 자리는 어디인지가 궁금해집니다. 신상 공개를 해버리면 성범죄자인 경우에 만약 그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을 멀리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사람이 구직을 하거나 취직을 하는 데서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사회에 다시 적응하는데 정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길은 범죄 길로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회는 범죄 예방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재발을 돕는 역할을 우발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견해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고 사회가
정말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그 범죄의 여부를 따라서 사람들을 어떤 측면에서는 보듬어 줘야 되는, 다시 사회에 제대로 된 모습으로 내보내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범죄자의 경우에도 다르게 취급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이쪽 아래쪽에 이제 한번 저 뒤에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자유전공학부 장수창 학생이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들을 좀 덧붙이자면은, 저는 항상 인간은 변화한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범죄자들이 우발적으로 행했든 비우발적으로 행했든 그다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가정 교육의 부실이라든지 공교육에서의 전인 교육의 부재의 문제라든지 경제적 형편의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 때문에 범죄자들이 탄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단순히 선천적으로 유전적으로 범죄 기질이 있다 이렇게 단정하지 말고,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에 태어났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좀 더 다른 방식으로 그 범죄 기질을 약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한다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의 교육의 문제가 있다 했으니까 공교육의 강화의 문제라든지 그 전인 교육의 문제, 가령 예를 들어서 성교육 예방 교육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 대해서 더 수업 시수를 늘리다든가, 아니면은 그것을 일종의 정규 수업의 일환으로 만드는 등의 그런 방법 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법이 처벌을 한다고 하는데, 그 처벌이 처벌을 위한 처벌이냐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법이 그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처벌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범죄자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그런 처벌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단순히 범죄자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거나 짐승을 취급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견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우리 앞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네. 네, 저도 이제 범죄자들은 이제 범죄자로서 취급을 되어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게 범죄자로서 취급된다고 그것을 이제 인간도 못한 짐승으로 취급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 신상 공개를 실행하는 목적이 이제 범죄자들을 본능으로만 행동을 저지르는 인간도 못한 존재라고 그렇게 가정하고 실행하는 거라면, 오히려 범죄자들은 사회적 낙인 효과를 받아서 오히려 더 미친 사람처럼 날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그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방금 두 의견에 다 동의하는데, 저도 이제 그 범죄가 얼마나 악질적이냐에 따라서 또 좀 분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그 법을 좀 세부적으로 나눠서 이제 좀 충동적인 그 사회화가 좀 부족해서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 범죄 같은 경우에 사회화를 더 강화함으로써 해결하고, 너무 악질적인 아예 뭐 성격에서 오는 그런 거는 이제 따로 좀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한 통속으로 이렇게 묶어서 처벌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잠재적 범죄자들에 대한,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과 따뜻한 배려가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냥 뭐 1교시, 2교시 그렇게 자습 시간에 이루어지는 성교육이 아닌, 정말 소외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적인 수치를 주는 그런 예방 방안, 그런 형벌만 강화시키는 거는 이것도 또한 올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를 들이면 별로 즐거워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본인이 피해자가 되거나 가족 중에 피해자가 있으면 과연 그런 지금 주장을 그런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그 무조건 처벌 방안을 강화하기보다는 사회 측면에서 오히려 그 소외계층, 잠재적 범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먼저 집중적인 사회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 앞에까지 한번 일단 들어볼까요? 네. 저는 성범죄자가 관리의 대상이고 격리의 대상이지 차별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그 범죄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그것은 법적으로 간접적인 사용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럼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자신의 삶에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 최악의 경우 자살하는 경우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그 범죄자를 차별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그 법적으로 징역형을 더
많은 연수를 징역형을 매겨서 그 사람이 사회에서 격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인간 존엄의 절대성이 훼손될 수 있고 또 법에 가지고 있는 교화의 기능이 쇠퇴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범죄자를 차별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물론 법적이나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지만 관리의 대상이나 격리의 대상으로 보고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하신 그 성범죄가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데에서는 별로 동의를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사회 구조적 문제로 개인의 책임을 환원시키게 되면 개인의 책임보다는 사회적 책임을 더 중요시하다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그런 범죄의 사실이 사회에 더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의 책임을 경시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주로 가해자, 범죄자의 인권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봤지만 범죄 예방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목적이고 그리고 범죄의 그 대상, 그리고 이제 피해자의 관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연 이제 국가가 이 피해자 예방,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에 대한 자가 되지 않도록 이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해자의 인권을 이제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보호에 이제 충실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적인 대안들을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안 없이 자꾸 가해자의 인권만 얘기하면 또 피해자 보호에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대안이 우리가 이제 아까 뭐 예로서 들었던 뭐 CCTV나 무슨 위치 추적 장치나 DNA 범죄자 DNA 정보 수집이나 무슨 화학적 거세나 이런 이제 대안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대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건 한번 이제 EKU에 글로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